요즘 일본 여행을 다녀온 분들 사이에서 비슷한 이야기가 반복해서 들립니다. 예전보다 비용이 확실히 늘었다는 말입니다. 식사 한 끼, 숙소 하루, 교통비까지 예전과 다르다는 체감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일본은 지금 외국인 관광객 덕분에 사상 최대의 관광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2024년 일본을 방문한 외국인 수는 3,600만 명을 넘어섰고 2025년 상반기만 해도 이미 2,500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매달 평균 300만 명 이상이 일본으로 들어가는 구조입니다. 이 가운데 한국인은 단일 국가 기준으로 가장 많습니다. 연간 약 870만 명에서 880만 명 수준입니다. 코로나 이전보다도 크게 늘어난 숫자입니다. 일본 관광 산업에서 한국인의 비중은 이제 핵심이라 해도 과장이 아닙니다. 이 정도면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일본은 한국인 관광객 덕분에 돈을 벌고 있는데 왜 체감 비용은 계속 올라가고 있을까요? 왜 입장료와 세금, 숙박비까지 동시에 인상되는 걸까요? 겉으로 보면 일본은 외국인을 환영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공항은 붐비고 상점은 활기가 넘치며 거리마다 외국어 안내판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지 분위기를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다른 목소리가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일본 현지 언론과 주민 인터뷰에서는 관광객이 너무 많아 일상이 무너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자주 등장합니다. 도쿄의 출근길 전철은 이미 한계에 가까운 혼잡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형 캐리어를 끄는 관광객이 더해지면서 출퇴근 자체가 스트레스가 되었다는 불만이 쌓이고 있습니다. 교토는 상황이 더 복잡합니다. 버스 노선은 관광객과 주민이 함께 사용하도록 설계되어 있었지만 지금은 관광객 수요가 압도적으로 많아졌습니다. 병원에 가려던 주민이 버스를 타지 못하고 기다려야 하는 상황도 더 이상 특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현상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서 생활 인프라와 관광 인프라가 충돌하는 단계에 들어섰다는 신호입니다. 관광객이 늘어나는 것 자체보다 그 밀도가 한 지역에 집중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일본 사회에서는 이 현상을 오버 투어리즘이라는 단어로 부르고 있습니다. 관광객이 너무 많아 현지인의 삶의 질이 떨어지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관광객 증가와 함께 관광지 중심으로 물가가 빠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호텔비, 식당 가격, 기념품 가격까지 외국인 소비를 기준으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구조적 문제가 드러납니다. 일본의 실질 임금은 수년째 크게 오르지 않았습니다. 월급은 제자리인데 관광객 덕분에 물가만 오르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외국인에게는 엔저 덕분에 여전히 저렴하게 느껴지는 가격이 일본인에게는 체감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같은 식당, 같은 호텔에서 외국인과 현지인이 전혀 다른 가격 현실을 경험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런 구조가 계속되자 일본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방향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방문객 수를 무작정 늘리는 전략에서 관광객 1인당 지출을 늘리는 방향으로 정책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후지산 입장료 인상과 인원 제한은 그 상징적인 사례입니다. 명목상으로는 환경보호와 안전관리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대량 관광을 줄이기 위한 장치입니다. 교토의 숙박세 인상, 출국 시 부과되는 국제관광세 역시 같은 흐름 속에 있습니다. 관광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관광객이 일정 부분 부담하도록 하겠다는 정책입니다. 이제 일본은 싸게 많이 오는 관광객 중심 구조에서 적게 와도 오래 머물고 많이 쓰는 관광객 중심 구조로 서서히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 한국인 관광객에게 가장 먼저 체감되는 구조입니다. 가장 많이 가는 집단이기 때문에 정책 변화의 영향을 가장 직접적으로 받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남습니다. 왜 한국인은 이렇게 일본으로 몰리고 있을까요? 그리고 이 구조는 언제까지 유지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이해하려면 일본 관광이 가진 구조적 경쟁력과 한국 관광 산업의 현실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지금 일본에서 벌어지고 있는 변화는 단순한 일본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대로 연결되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조금 더 냉정하게 구조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 여행이 이렇게까지 폭발적으로 늘어난 이유는 감정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싸고 가깝고 실패 확률이 낮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일본까지 비행 시간은 평균 1시간 반에서 2시간입니다. 서울에서 부산 가는 시간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체감 물가는 전혀 다릅니다. 한국에서 새우시 한 끼에 2만 원을 쓰는 것이 익숙해졌다면 일본에서는 10,000원 이하로 같은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호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주도 성수기 호텔이 30만 원을 넘어갈 때 오사카나 후쿠오카에서는 15만 원 전후로 위치와 시설이 괜찮은 숙소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이 구조는 엔저가 장기간 유지되면서 더 강해졌습니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엔화 약세가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생활비 전반을 바꾸는 수준으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항공편이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김포, 인천뿐 아니라 청주, 대구, 부산, 무안 같은 지방공항에서도 일본 직항 노선이 빠르게 늘어났습니다. 저비용 항공사의 특가가 반복되면서 왕복 항공권이 10만 원대에 풀리는 일이 이제는 낯설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러다 보니 국내 여행과 일본 여행을 비교하는 순간 합리적인 선택처럼 일본이 떠오르는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제주도 렌터카, 숙박, 식비 논란이 반복되는 동안 일본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가격과 촘촘한 관광 인프라를 유지해 왔습니다. 문제는 이 선택이 너무 많은 사람에게 동시에 일어났다는 점입니다. 관광은 분산될 때 유지됩니다. 하지만 일본은 특정 도시, 특정 명소로 관광 수요가 한꺼번에 쏠리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도쿄, 오사카, 교토, 후쿠오카, 삿포로. 이 몇 개 도시로 한국, 중국, 대만, 동남아 관광객이 동시에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일본 사회 내부에서는 관광이 더 이상 축복만은 아니라는 인식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관광객 증가의 첫 번째 충돌 지점은 교통이었습니다. 도쿄의 출근 시간대 전철은 원래도 혼잡도가 높은 편이었습니다. 그 공간에 대형 캐리어를 끄는 관광객이 더해지자 출퇴근 자체가 고통이라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단순한 불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지각, 피로 누적, 업무 스트레스가 관광객 증가와 직접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교토는 상황이 더 심각했습니다. 교토 시내버스는 관광객과 주민이 함께 사용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관광객 비중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병원, 관공서, 학교에 가야 하는 주민들이 버스를 타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이쯤 되면 관광은 지역 경제를 살리는 수단이 아니라 지역 생활을 잠식하는 요소로 인식되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SNS를 통해 특정 장소가 확산되면서 소도시와 주택가까지 관광객이 밀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가마쿠라의 건널목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좁은 주택가 도로에 사진을 찍기 위해 사람들이 몰리면서 차도로 뛰어드는 사고 위험이 반복되었습니다. 주민들은 집 앞이 관광지가 되는 상황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집 앞에 수백 명이 모여드는 현실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후지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등산객이 몰리면서 쓰레기, 안전사고, 혼잡 문제가 동시에 발생했습니다. 새벽 시간대 등반, 인파로 사고 위험이 임계점을 넘었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이제 일본 사회는 관광객 수를 줄이지 않으면 관광지 자체가 망가질 수 있다는 판단에 도달합니다. 이 시점에서 일본 정부의 정책 방향은 분명해집니다. 더 많이 받는 관광이 아니라 더 오래 유지할 수 있는 관광으로의 전환입니다. 후지산 입산 인원 제한은 상징적인 신호였습니다. 하루 등산 인원을 제한하고 입산료를 유료화한 것은 안전과 환경 관리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실질적으로는 대량 관광 억제 정책이었습니다. 교토의 숙박세 인상 역시 같은 맥락입니다. 관광객이 몰리며 발생하는 교통, 청소, 질서 유지 비용을 관광객이 일부 부담하도록 구조를 바꾼 것입니다. 출국 시 부과되는 국제관광세도 같은 흐름 속에 있습니다. 일본을 떠나는 모든 외국인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광의 사회적 비용을 분산시키는 구조입니다.
정리하면 일본의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싸게 많이 오는 관광객보다는 비용을 감수하고 질서를 지키는 관광객을 원한다는 방향입니다. 이 변화는 한국인에게 가장 크게 체감됩니다. 가장 많이 방문하는 집단이기 때문입니다. 세금, 입장료, 숙박비 인상은 통계보다 체감으로 먼저 다가옵니다. 이쯤에서 한국인 입장에서 불만이 나오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제일 많이 가는데 왜 우리가 가장 많이 부담하느냐는 감정입니다. 하지만 구조적으로 보면 일본은 특정 국가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 전체 관광 구조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집단이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이제 질문을 일본에서 한국으로 옮겨야 합니다. 왜 한국인은 국내 여행보다 일본 여행을 더 자주 선택하게 되었을까요? 이 문제는 단순히 일본이 싸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한국 관광산업의 구조적 한계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국내 여행은 지역 간 편차가 큽니다. 교통, 숙박, 콘텐츠가 일부 지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성수기마다 반복되는 숙박비 폭등, 렌터카 바가지 논란, 식당 가격 불신은 국내 여행의 피로도를 높여왔습니다. 반면 일본은 지방공항, 철도망, 소도시 관광, 인프라가 전국적으로 고르게 깔려 있습니다. 어디를 가도 최소한의 편의와 경험이 보장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같은 돈을 쓸 때 일본이 더 합리적으로 느껴지는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구조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엔저가 완화되고 일본 내 물가와 세금이 계속 오른다면 지금의 가성비는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일본 여행은 싸서 자주 가는 여행지에서 비싸더라도 한 번쯤 가는 여행지로 성격이 바뀔 가능성이 큽니다. 이 방향은 일본 정부가 원하고 있는 미래와도 일치합니다. 이 변화는 일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 세계 관광 도시가 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베니스는 당일치기 관광객에게 입장료를 부과하기 시작했고 바르셀로나는 당일 임대를 강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암스테르담은 관광 밀집 지역의 호텔 신축을 제한했습니다. 관광이 성장하면 반드시 오버투어리즘이라는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가격과 규제를 통한 조정입니다. 일본이 지금 겪고 있는 변화는 관광 대국이 되면 겪게 되는 성장통입니다. 한국 역시 언젠가는 같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관광객 수를 늘릴 것인지 아니면 질을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입니다. 지금 일본에서 벌어지는 일은 단순한 일본 여행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여행 선택, 우리의 관광 정책, 우리의 삶의 방식까지 연결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이 변화 속에서 우리는 앞으로 어떤 여행을 선택하게 될지, 그리고 어떤 나라가 되고 싶은지 천천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